네, 다음은 모바일 하스피탈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의료 플랫폼 상생센터장이신 윤승주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윤승주 선생님은 고려대학교에서 학사에서부터 박사까지를 마치시고 마취통증의학과에 재직 중이시면서 지금 현재 의료 플랫폼 상생센터 비슷한 또 플랫폼 얘기가 되나요? 근데 그건 아니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플랫폼 얘기가 아닌 모바일 하스피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윤승주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모바일, 그러니까 이동형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실은 이 프로젝트 기획에 대한 역사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형 병원 기획은 2010년서부터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획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맨 처음에 이거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 중에 검진 서비스라는 게 일단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수술방, 안과를 비롯한 수술방에 대한 이슈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즈음에서 이제 병원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가 됐던 게 우리나라 병원을 그러니까 의료기기만 파는 게 아니라 턴키 방식으로 건물과 장비와 의료진과 교육까지 파는 이런 턴키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죠. 대형 병원을 턴키로 하려면은 이제 사는 나라에서 되게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뭔가 병원을 쪼개서 파트로 수출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게 이동형 병원 기획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좀 열기가 가라앉았죠. 그러다가 2013년, 4년쯤, 15년쯤 제가 연수 갔다 왔으니까요. 그쯤에서 그 이동형 병원에 들어가는 모든 걸 해보자라고 해서 그 예타 사업을 하나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타 사업에서 기술성 평가에 떨어졌는데 이유는 어떻게 하던 BC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동형 병원은 어떤 식으로 경제성 평가를 하던 간에 경제성이 안 나와요. 투입 대비 예산, 수익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이유는 그때 그거를 주도했던 산업부에서 예산을 4천억인가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BC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수면 위로 가라앉았다가 재작년이죠. 2018년에 예산을 좀 다운시켜서 다부처 사업을 했습니다. 다부처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시급성의 이슈로 다시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 다시 다부처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최종 피팅했는데 여기서 정부가 예산을 투자할지 안 투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그동안 왜 이렇게 그러니까 12년 전이니까 벌써 강산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강산이 변해왔고 그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개념이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동형 병원 옛날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없었던 개념이 아닙니다. 19세기에 그 이런 식으로 이동형 외과병원 즉 메쉬가 있었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로 천막을 이용을 해서 했었고요. 이게 2차 세계 아니 남북전쟁 때 모습입니다. 남북전쟁 때 마차나 천막을 이용해서 이미 이동형 병원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선 바로 뒤에서 이제 수술이나 어떤 응급처치를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여기 영화에 나오는 거는 그 터미네이터에 보시면은 그 주인공인가요? 그분이 왜 전쟁터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잖아요. 그게 이제 이동형 병원의 미래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 나온 거는 밀리터리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차 세계대전 때도 쓰였죠. 영화에서 보시면은 그 이런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예. 영화에서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 영화에 이런 마크가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그렇게 활용이 안 됐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전 세계가 개발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미국은 개발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쓰고 있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안보부에서 개발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국방부에서 개발한 버전이 있습니다. 차이를 보시면 그 국방부에서 개발한 거는 수술이라는 거에 되게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동형 수술 시스템
해서 이게 미국 국방부에서 그 투자한 프로젝트인데요. 수술하는 거에 관점을 두고 있고 이건 국토안보부에서 한 겁니다. 국토안보부에서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뭐 탄저균 테러라든지 또는 뭐 그 핵폭탄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방점을 맞춘 거고요. 그다음에 영국이나 독일, 그다음에 덴마크 이런 나라들도 있는데 거기는 다 군수부터 시작을 해갖고 민수까지 확장을 한 경우입니다. 특이한 건 폴란드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람회 가보시면 제일 싸게 나오는 데는 터키입니다. 터키가 가보시면 박람회 다 있는데요.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건 터키 겁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의료기기와 모든 소모품은 다 중국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2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느냐, 민간일 것 같지만 실은 전부 다 그 정부 조달 시장입니다. 유엔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라에서 어디 그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쓰이고 있고요. 그 시장이 2조 정도 되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되면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9,900만 USD에서 지금 15억까지 매출이 증가한 상태로 저희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R&D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조달 사업을 했습니다. 뭐 그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보건복지부에서 재난 대비 이동형 병원을 해서 이게 아마 그 NMC에서 한 걸 겁니다.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이런 걸 했는데 요거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동하고 그 펼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동하는데도 트레일러가 30대인가 들어가고요. 펼치려고 그러면 이제 거의 뭐 12시간 이러니까 가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교부하고 국방부에서 외국에다가 하는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갔을 때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컨테이너나 트레일러에 그냥 의료기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리에 간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비가 새고 모래바람이 부니까 그 사하라 옆이거든요. 모래바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열사가 내려 쪼이면 거기 있는 사람이 수술하다가 거의 죽을 것 같은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동형 음압병동을 만들었지만 여기도 보면은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컨테이너 주택에 음압병동을 단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 거랑 우리나라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게 그 국내하고 국외를 제가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뭐 외국 거는 당연히 목적지에 빨리 가서 빨리 풀어서 빨리 펑션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에만 24시간 걸리고 가서 풀어놓는 12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전혀 이런 어떤 현장성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서비스 범위도 그 국외는 보시면은 심장 이식까지 못하지만 간단한 외상 수술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는 수술은 아마 불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제가 그 국방부 거를 봤는데 수술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못할 것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외국 거는 30일 동안 외부의 지원이 없이 즉 전력이나 급수나 그 다음에 서플라이의 도움이 없이 30일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건 안 됩니다.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외국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의사들이 개발에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람회 가보시면 이 동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의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는 가보시면은 개발자의 마인드로 개발했기 때문에 의사가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선이 정말 엉망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그 이런 구조체의 경우에는 그 여기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도착해서 60분 이내에 모든 설비가 펼쳐지고 최소 10시간 동안은 단독 운영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단독 운영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원, 그다음에 급수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거기까지 가는 파견시키는 데까지 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격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표준 규격 컨테이너를 사용을 해야 되고 특장 트레일러 등을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개발 방향을 갖고 그다음에 의료진, 뭐 의사가 됐건 간호사가 됐건 방사선 기사가 됐건
그 커스터머의 목소리를 반영한 어떤 동선 설계라든지 안쪽의 인테리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은 계속 떨어진 데까지 제안을 했던 거고요. 구조체를 하자. 그다음에 뭐 의료기기를 저전력화, 소형화, 임베딩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BC가 안 나온다고 다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거 해서 이제 5G, 그러니까 IoT와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어 있는 뭔가 외국 거를 이길 수 있는 차세대의 이동형 병원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뭐 시대에 맞게 음압병동 텐트까지 들어가서 한 트레일러가 3대 정도만 이동을 하면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이거를 부릴 수 있는 구조체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도 이건 뭐 계속 주장했던 거지만 이제 일하기가 되게 편리한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UPS를 장착을 해서 어디를 가던 간에 전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하지는 말자. 옛날에 UPS를 넣자는 개념조차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항상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은 전원부터 찾는 게 일이었는데 UPS를 장착을 해서 최소한 UPS가 10시간은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선도 잘 그 구조를 짜갖고 환자가 섞이지 않고 특히나 감염병 상황에서 이 감염병 환자, 일반 환자가 섞이지 않는 동선과 구조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어떤 이동형 병원이 환자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이 구조도를 그려봤는데요. 환자가 오고 가는 거는 앰뷸런스를 이용합니다. 그 저희가 제안하는 모바일 하스피탈은 어찌 보면 중간 거점 병원입니다. 그럼 이걸 어디다 부릴 거냐라는 질문을 하셔서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학교는 있습니다. 학교에 운동장이 있고요. 그 운동장에 최소한 전원이 있고 수돗물이 있습니다. 하수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어디가 됐건 필요한 지역에 운동장으로 간다. 그럼 말초까지 가는 거는 환자가 스스로 오거나 그러니까 이동 거리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거죠. 또는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환자가 오고 가게 만든다가 저희 목표고요. 여기까지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의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개념은 모든 의사가 이런 모바일 하스피탈에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도 여기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타고 가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처치를 할 건데 오는 환자가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준에 맞는 환자가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 모를 수도 있고 뭐 머리 아프다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회몰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원격 협진 시스템 또는 원격 왕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논리 구조가 되게 미약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병원에 있는 모든 전문의를 데리고 가야 될 거냐? 그러면은 그 원격 협진 시스템을 한다고 모든 게 다 될 거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 건 최근에 그 많이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CDS 시스템을 탑재를 하겠다. 그럼 최소한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상과 비정상 가려낼 수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5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본원과의 실시간으로 이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기본 개념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영상만 간다고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다시피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 클라우드 의료정보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클라우드 의료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영상 정보와 진료 정보가 실시간으로 양방향의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영상만 그 동영상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아까 말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얻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쓸 거냐? 원격 협진과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몇 개를 제안을 해봤는데요. 첫째 쓸 수 있는 거는 국내 격오지의 이동형 병원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심에서도 쓸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건강 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리치료를 이용한 통증 치료라든지 치과 등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필요한 컨테이너라든지 트레일러 등등은 저희가 한번 쭉 생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다수 사상자 사고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는
다수사상자면은 차 사고 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요즘 죄송합니다. 열이 알맞아서 일주일 이내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 났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안 난다라고 반론을 하시지만 얼마 전에 울산인가 경제 지진이 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학교에 모여 있죠. 그 사람들한테 2차 피해를 막으려면 무언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이동형 병원을 파견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희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제 병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재난 지역에서 2주 이상, 일주일 이상이 됐을 때 여기서는 입원 환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원 환자까지를 포함하는 좀 더 대규모의 어떤 컨테이너나 텐트를 활용한 이동형 병원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해외에도 팔 수가 있는 거죠. 해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 병원이나 진료소를 세워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해외라는 곳이 길이라든지 또는 전력 수급이라든지 식수라든지 면에 있어서 되게 불합리합니다. 거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이동형 병원이 가서 활동을 하고 순회 진료를 하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게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요걸 활용해서 뭐 ODA가 됐건 EDCF가 됐건 외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어디다 쓸 거니? 라고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쪽에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